잘 들리나요? 그, 수업 시수가 빠지는 교실이 많아서 2학년 6반이랑 4반 계속 빠져서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수업에 참여하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보시고 되돌려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멈춰도 되고 보시고 대신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학습 목표가 퇴적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적감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화성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퇴적암은 말 그대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그냥 퇴적만 되는 게 아니라 퇴적물이 가져지고 굳어지는 작용을 받아야 단단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적 구조에 따른 퇴적 환경. 이 퇴적 구조라 함은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퇴적암은 앞에서 말했듯이 퇴적물, 얘네들을 전부 다 퇴적물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게 이 퇴적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세설물이 될 수도 있고 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고 퇴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적물은 생물들의 뭐 유해나 아니면 걔네들의 응가 뭐 이런 것들이 해저 바닥에 쌓여서 가라앉아서 퇴적물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는 학습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학습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퇴적물이 다져지고 묻어져서 단단한 암석이 되면 그때부터 퇴적암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퇴적물이라고 하는 거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 종류 어떤 퇴적물이든 간에 결국에는 쌓이려면 운반이 되어야 됩니다. 운반. 보통 우리가 운반하는 것은 운반하는 물질은 퇴적물을 운반하는 물질은 거의 대부분 다 물 또는 공기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애들이 운반을 하고요. 그리고 운반되는 장소는 웬만하면 저지대입니다. 왜냐면 물은 산에서 비가 내리며 산줄기를 타고 와서 강으로 간 다음에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바다가 가장 저지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뭐 호수를 만난다. 그러면 호수에 물이 정체하게 되고 거기에 퇴적물들을 뿌려서 그 아래에서 퇴적암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운반하는 매개체들은 얘네들이다. 그리고 그 운반이 된 다음에 쌓인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그래서 오랜 세월 쌓이면은 점점점 하부에 있는 애들이 이 위에 쌓인 애들에 의해서 압력을 받으면서 짜부가 돼요. 그 짜부가 되는 과정에 이 퇴적물들의 사이에 공간의 크기가 감소하고 부피도 감소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피는 여기서 이렇게 높이가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 공간 사이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부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눌려지니까. 그리고 눌려지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부피가 줄어든다는 말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은 밀도는 오히려 증가하겠죠. 분모의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밀도 증가가 일어나는 현상을 중체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다짐 작용입니다. 말 그대로 다져진다는 거죠. 요게 앞에서 그 퇴적물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 쌓이는 거죠. 쌓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간의 크기도 줄어들고 밀도도 증가하고 부피도 감소하는 다짐 작용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단해지는 작용을 거쳐야 되는데 그 단단해지는 작용은
이제 요 사이사이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다니면서 그 물에 녹아있는 화학물, 탄산칼슘, 규산염, 혹은 철분, 이런 것들이 이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침전을 하게 됩니다. 침전을 하면은 그 사이의 공간을 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그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그 채워주고 나면은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 빈 공간의 크기에 침전물들이 다 쌓여버리니까 그 침전물들이 굳으면 단단한 암석이 되겠죠. 빈 공간이 없는. 그래서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요 작용을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교결작용. 그리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퇴적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말은 속성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작용이라 하면 퇴적물이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되는 모든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해요. 그 속성작용에 해당하는 애는 얘랑 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퇴적압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퇴적물의 기원, 여기서 기원이라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세설성은 말 그대로 부셔졌다는 말이고요. 화학적 퇴적압은 보통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기어 나와서 침전되는 경우고 유기적 퇴적압은 생물이 가라앉거나 호수나 바다, 하부에, 해저에 가라앉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살면서 분비하는 뭐 물질, 분비물, 뭐 응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대종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 유기적은 생물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과학적, 얘는 돌멩이가 부서져서 만들어지는 대적물.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를 하나하나 볼 건데 보시면 세설성 대적암은 기존 암석이 아까 얘기했듯이 암석이 결국 부서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암석이 부서지려면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아야겠죠. 풍화 침식 작용을 받으면서 점점 작은 사이즈가 되는데 오랫동안 풍화 침식을 받으면 점토 사이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래, 자갈 사이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갈은 우리 그 거제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이런 돌멩이 사이즈 있죠. 화단을 꾸밀 때도 사용하는 그 우리 손보다는 작은 그 크기의 돌멩이를 자갈 사이즈라고 하고요. 모래는 뭐 운동장에 있는 거 경험해봤죠. 그리고 점토는 그 여러분들이 찰흙으로 사용하는 그 굵기의 그러니까 알갱이 크기의 사이즈의 쇠설물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점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고, 결국 얘네들은 돌멩이가 부서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부서져서 만들어졌다 해서 쇠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쇠설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쇠설성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쇠설성 퇴적암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나눈다 그랬죠. 크기에 따라 점토 사이즈는 굳어서 퇴적암이 되면 쉐일이라 부르고 모래 사이즈는 사암이라 부르고요. 이 모래 사자입니다. 그리고 자갈 사이즈는 여감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사이즈의 퇴적물들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는데 그 퇴적암이 되었을 때의 암석의 명칭이 이런 애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빨간 색깔 화살표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쉐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자, 이암과 제일의 차이점은 입자의 크기는 같은 범위지만 이암은 층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쪼개짐이 발생한다. 학습지에 보면 셰일과 이암이 사이즈 분류해 놓은 그 표에 아마도 같이 분류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암석의 이름이 다르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쪼개짐이 발생하냐 안 하냐, 층리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쉐일은 보다시피 이렇게 층리가 있고요. 이암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암은 모래가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여감은 입자의 크기가 좀 더 큰 이런 자갈 사이즈가 다져지고 굳어진. 그리고 요 사이를 결골 물질이 채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퇴적암이 있는데 얘도 쇠설성 퇴적암으로 분류합니다. 왜냐면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이렇게 부유해 있다가 대기 중에 가라앉겠죠. 가라앉아서 이 지표 부근에 이렇게 화산재가 쌓이게 돼요. 그럼 이 쌓인 애들도 결국 입자가 작은 쇠설물에 해당하는 거고, 그 쇠설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는 속성작용을 받게 되면은 퇴적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화산 분출 과정에 만들어지는 화산재지만 결국에는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기 때문에 응행암이라는 퇴적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성암이랑.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물에 녹아있는 화학 물질이 침전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지 모르죠. 지하수나 호수나 바다에 녹아있는 그 원소들이 어떤 특정 과정을 거쳐서 누구와 만나서 바닥 아래로 가루의 형태로 침전되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암석이고요. 그 암석의 종류가 석회암, 암염, 석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하면서 침전되어서 만들어진 암석도 있다. 그 경우에 해당하는 애는 얘입니다. 얘. 암염. 왜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화학 성분을 보시면 NaCl이잖아요. NaCl은 염화나트륨, 소금을 말하는 거죠. 이 소금은 이제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물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그 염류들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 한 컵에 소금을 계속 넣다 보면은 언젠가 안 녹는 순간이 있죠. 근데 거기서 안 녹는 순간까지 소금을 녹인 다음에 물을 증발시켜 버리게 되면은 가라앉는 그 하부에 하얗게 소금가루가 결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물이 증발하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면 녹일 수 있는 소금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과하게 녹아있던 애들이 결정의 형태로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암염이라는 이제 퇴적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화학적 성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회암 CaCO3인 거 알고, 암염, 영화 나트륨인 거 이제 알았습니다. 석고는 칼슘, 황산칼슘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걸 테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외워야 하는 건 아니고, 아, 얘는 이런 애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회암부터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석회암의 주성분, 이 CaCO3잖아요. 요거는 분필로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닥에다 긁으면은 하얗게 가루가 묻어나와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분필이랑 비슷한 애입니다. 그리고 암염은 소금으로 만들어진 애고, 소금은 염화나트륨에 해당하는 애죠. 그래서 이런 결정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요거를 잘 볼 수 있는 바다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얘를 바다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죽은 바다라 해서 얘는 바다는 다른 해수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사해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이렇게 이 모든 부분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다와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발만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짜지는 건데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사해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암염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은 뭐 100이 녹아있다고 가정하면 이 100은 누가 건져내지 않는 이상 100 그대로 있을 테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면 그 녹일 수 있는 한계치가 줄어들게 되고 이 100에 해당하는 일부의 야마나트륨이 기어 나오게 되겠죠. 결정의 형태로. 그래서 사해바다 주변에는 암염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석고는 이런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물이랑 황산칼슘. 물에 용해되어 있던 용해물이 침전,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얘랑 만나서 침전되던 그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그 하부에 침전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럼 물에 녹아있던 애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침전되었다는 거니까 화학적 대정암으로 분류되는 거겠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첫 어,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텐데, 석회암이랑 중복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화학적 대저감인지 유기적 대저감인지. 얘 성분은 SiO2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다 농수에 녹아있던 규질이 이 얘를 말하는 뜻하는 겁니다. 규질 물질의 침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기적 대저감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석회암과 첨트가 화학적 대정함에도 있고 유기적 대정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얘를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아까 앞에서는 화학 물질이 침전돼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는 이런 생물체가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따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성분이 똑같아도 석회암도 당연히 CaCO3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성분이 어디서 왔냐? 얘는 생물에서 온 거고 앞에서는 화학적 침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동일한 암석이 있는데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 대저감이랑 화학적 대저감으로. 그래서 셔츠랑 석회암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거의 기원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탄은 결국에는 식물이 매몰되면 지층에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석탄이라는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적암에 해당하는 거다. 기원이 식물이기 때문에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생물들이 쌓여서 방산충 쌓여서 첩트 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석회암도 아까 생김새 앞에서 보여줬던 거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암석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석탄을 볼 일은 잘 없지만 연탄을 볼 일은 잘 있죠. 연탄이랑 석탄이랑 일치하는 건 아니고 가공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석탄은 실제로 볼 일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첩트는 이런 생물, 미생물에 의해서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요거겠죠. 요, 요 화학 성분을 가진 이런 생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아까 앞에 생김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퇴적암의 특징을 볼 건데, 퇴적암의 특징은 어떤,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었느냐, 그리고 어떤 퇴적물이 퇴적되었느냐에 따라서 크기, 색깔, 성분 등 다른 퇴적물이 쌓여서 줄무늬 구조를 이루는데 그 줄무늬 구조를 지층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선들 있죠. 이런 선들을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방향, 수평면이랑 나란한 요 줄무늬를 층리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전리를 배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무늬를 가지고 전리는 쪼개진 걸 얘기한 거죠. 층리는 지층에 있는 줄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셰일이나 사암 같은 세설성 퇴적암, 부셔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앞에서 그림을 봤죠. 셰일이와 사암 둘 다 이렇게 가로로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층리라고 한다. 그리고 특징 두 번째는 보시면 석탄, 석유, 뭐 철, 뭐 이런 것처럼 에너지 자원인 광물 자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우리는 철기 시대니까, 그죠? 뭐 철 가지고 가공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죠. 그리고 석탄, 석유는 화석 연료로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자원이 그 지층 하부에 포함되어 있다. 철은 광물 자원이고요. 그죠? 그래서 퇴적암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우리나라도 그 지층 내에 퇴적암 내에 뭐 석유가 있었더라면 이제 오일머니로 수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강국이 되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인적 자원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발달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가지는 특징이 두 번째가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퇴적암에 포함된 화석.
화석은, 화석은 항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 과거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그리고 그 생물이 살았던 환경은 어땠는지 하는 지구 역사 또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화석을 보니까 다리가 있었는데 또 수색이 진화해서 보니까 다리가 소멸해 가는 과정이 화석의 뼈의 구조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물이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태조감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보면 거기서의 실, 사암, 여감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입자 크기죠. 쇠설성 태저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성된 퇴적암을 생물의 유해니까 유기적 퇴적암이죠. 세 번째는 암염이 생성되기에 적합한 기후 환경. 암염은 증발이 잘 일어나면 더 잘 생기겠죠. 그러면 기후가 습하면 비가 잘 온다는 뜻이니까 건조해야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잘 형성이 된다는 거, 증발이 일어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 퇴적 구조.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볼 건데, 퇴적 구조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네 가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퇴적 구조가 지시하는 건 환경이 어땠느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런 환경이었구나,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런 환경이었구나 하는 그 환경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점유층리부터. 점유층리는 이렇게 점점점 이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구조를 점유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층리가 생기려면 특정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퇴적물이 빠르게 흐르다가 속도가 느려지고 수심이 깊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적물이 빠르게 흐르려면 유속이 빨라야 되고 물이나 공기에 유속이 빠르다 보면 입자가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속이 느리다. 그러면 입자가 큰 애들은 못 움직이겠죠? 그러면 작은 애들만 움직이게 되고 이런 구조가 발달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흐르다가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게 되면 이 퇴적물들, 입자의 크기가 다양한 퇴적물들이 넓은 공간에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깊은 여기 수심 깊을 때라고 했죠. 호수의 깊이가 이렇게 깊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입자의 사이즈가 다양한 물질들이 와르르 요 호수로 유입이 되고 그러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 아래로 가라앉는 속도가 다르겠죠.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에 오랫동안 부유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둑돌을 떨어뜨렸다. 그럼 밑으로 바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가루를 여기 뿌렸다. 그러면 가루는 이 물을 탁하게 만들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가라앉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입자의 큰 애들은 빨리빨리 가라앉아서 하부에 차지하게 되고 입자가 작은 애들은 오래 떠 있다가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작은 애들, 그다음 좀 더 작은 애들, 좀 더 작은 애들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이고 나서 다지고 굳어지면 지층이 되겠죠? 퇴적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층 내에 이런 구조, 퇴적 구조가 보이면 이런 환경이었겠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층이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밑에 하부에 큰 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 있다. 큰 애가 위에 있고 하부에 작은 애가 있다. 그러면 이 지층은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역전이 일어났다. 지층에 역전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퇴적 구조가 지시해 주는 게 정보가 많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역전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보시면 점유층의 생성 환경 보시면 대륙 주변부 경사가 급한 해저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빠르게 이동. 결국에는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심이 깊은 바다에 쌓일 때. 아까는 뭐 빠른 유속을 가지던 퇴적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 뭐 호수를 만나도 넓어지죠. 깊어지고.
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륙 사면을 타고 빠르게 퇴적물들이 이동해서 그 대륙대로 넘어갈 때 그때도 점유층리 구조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대륙 사면에서 유속이 빠르게 퇴적물들이 와르르 무너지다가 이 대륙대와 평평한 구간을 만나면서 이제 습재 크기가 큰 애들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작은 애들이 쌓이고 이렇게 점유층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구성되는데 요 대륙 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요 흐름을 저탁류라고 합니다. 이 저탁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런 구조를 가지는 암석을 저탁암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저탁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탁암에는 점유층리 구조가 아주 잘 발달해 있는 암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점유층리 구조가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좀 환경이 있다. 그리고 점유층리는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부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크고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런 여기 점유층리 그리고 또 여기 점유층리 또 여기 점유층리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지 하부에 크고 상부에 작은 알갱이들이 있으니까 이건 역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대적 구조고요. 사층리, 두 번째가 사층리인데 사층리 보시면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엇갈린 구조입니다. 여기서 요 사가 웬만하면 이제 모래 알갱이들이 이런 층리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경사가 지어 있고요.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드는지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면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원래는 층리는 이렇게 수평면이 아니라 평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를 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층리라고 부르는 거고 퇴적 당시 물이나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층리 구조는. 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연어 살결 무늬로 이렇게 사층리가 형성이 되는데 보면은 하부로 이렇게 오목한 구조입니다. 상부로 이렇게 오목한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부로 오목한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뒤집혀서 상부로 오목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났구나 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부로 오목하냐면 자 만들어지는 과정 뒤에서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경사져서 쌓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물이나 바람이 얘네들을 운반하는 과정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이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었는지도 이 구조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생성 환경을 보시면 첫 번째가 수심이 얕은 해안이나 강 주변이고 두 번째가 사막입니다. 자, 사막을 먼저 보면은 사막에 보면 이런 구조가 있죠. 한쪽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이쪽에는 그늘져 있는 구조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럼 모래 알갱이들이 이동하겠죠. 모래 알갱이들이 이동해서 요 경계를 넘으면 하부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요런 구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요렇게 안 되는 이유는 넘어오면은 넘어오고 나면은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오면 떨어져서 이렇게 오목한 거죠. 넘어오면 또 떨어져서 오목한 거죠. 넘어오면 또 떨어져서 오목한 거죠. 만약에 양쪽으로 바람이 불었으면 이렇게 플로기로 형성이 되겠죠. 근데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지속하게 불면은 모래 알갱이들이 여기를 넘으면 요 넘어서 가라앉고 넘으면 가라앉고 넘으면 가라앉고 해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요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구조를 사층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심이 얕은 해안이나 강 주변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사층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심이 얕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이동 방향이 있어요. 특정 방향으로 계속 이동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근데 이제 깊은 여기보다
얕은 공간보다 깊은 공간을 만날 때 얘네들이 이렇게 경사진 공간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로 이동해서 쌓여서 가라앉고 이동해서 쌓여서 가라앉고 이동해서 쌓여서 가라앉고 해서 요런 아래로 오목한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환경에서 사층리라는 퇴적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사층리는 말 그대로 요 물의 이동 방향과 바람이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판단할 때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니까 요 꼬리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 방향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사천리 구조가 있다. 아, 그러면 물이 어디 방향으로 혹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냐? 라고 물으면 이쪽 방향이다. 이 꼬리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쪽 방향이다. 꼬리 방향.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 있다.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혀 있다. 그러면 뒤집어진 거니까 요 방향으로 물이 이동했겠죠. 근데 원 상태로 복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런 구조, 이 그림과 같은 구조가 되니까 물의 이동 방향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쪽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집혀 있는지, 뒤집혀 있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집혀 있지 않으면 물의 이동 방향 여기, 뒤집어 놓으면 여기인데 다시 원 상태로 복구시켜 놓으면 요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물이나 바람이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냐 가지고. 요게 정상적인 거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가라앉으니까 위로 볼록하다 하면은 이제 역전이 됐다 이런 의미. 자, 그리고 네 번째인가? 세 번째네요. 세 번째로 연흔인데 연흔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일렁이는 물결이 생기고 그 일렁이는 모양 따라 퇴적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뾰족한 요런 위로 뾰족한 구조를 만들어요. 요게 그 해변가 가면은 잘 볼 수 있는데 쌤이 보여주려고 휴대폰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제주도 갔을 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여줄 수는 없어서 수업 시간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적물들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이 자국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이렇게 뾰족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요런 엎어놓은 구조가 보인다. 그러면 또 역전을 했구나. 지층이 뒤집어졌구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은이라는 구조는 만들어지는 환경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아마 해변이나 아니면 수심이 얕은 공간에 가면은 이런 물결 무늬를 닮은 퇴적물들의 구조가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겠죠. 그냥 물에서 놀고 이러면 그죠? 이런 구조가 연원입니다.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반대로 돼 있으면 역전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건열은 건조해야 생기는 겁니다. 건열. 건조해서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건조하면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지표의 수분의 양이 줄어들면 쩍쩍 갈라지겠죠. 그래서 세적 당시 건조한 기후였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세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얕은 물 밑에서 점토질 물질, 점토 물질은 입자의 사이즈가 작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찰흙을 냅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갈라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기에 노출돼서 건조되면서 갈라진 거랑 똑같은 구조다. 이 구조는 옆에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푹 파인 구조겠죠? 뾰족하게. 그래서 이 움푹 파인 구조가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역전이 일어났구나. 지층이 뒤집어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두 다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세력 당시 환경 연출 이제 요약한 건데 이렇게 네 가지를 요약해서 한꺼번에 비교해 보면은 점유층리는 깊은 바다나 아니면 수심이 깊은 호수를 만날 때 그 하부에 점유층리 구조가 발달을 하고요. 여기서 심해전은 저탕류에 의해서 형성된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서층리는 수심이 얕은 해안이나 아니면 사막 환경이고요.
물이나 바람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연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대적 구조고, 건열은 건조한 기후에서 만들어지는 대적 구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환경에 대한 단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냐 하는 지시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꾸준히 얘기했다시피 지층이 뒤집어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 지층이 뒤집어졌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사학이라고 뒤에서 배울 건데 누가 먼저 쌓였는지 판단하는데 이 퇴적 구조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을 꾸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복이 보면은 요 구조가 뭔지 다 알겠죠? 여기는 건열이고요. 여기는 연운이고, 그리고 여기는 사층리고요. 여기는 점유층리겠죠. 그래서 아래 치워보면은 퇴적구가 형성될 당시 물이나 바람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사층리겠죠? 사층리는 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각 퇴적 구조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보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얘는 요 환경, 얘는 요 환경, 얘는 요 환경, 얘는 요 환경. 이렇게 네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다라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퇴적 환경. 퇴적 환경은 이제 육상과 연안, 해양이 있는데 육상은 말 그대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양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연안은 요 경계부 있죠. 경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부냐, 육상환경이냐, 해양환경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요 이름은 아마 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수가 뭔지도 알고 사막이 뭔지도 알고 빙하가 뭔지도 알죠. 삼각주는 우리는 김해라는 그 낙동강 하구 쪽으로 가면 삼각주 지형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해 삼각주도 유명한데 요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상지는 뭐냐면 요렇게 산을 따라와서 강줄기가, 물줄기가 얇을 때 넓은 공간을 만나게 되면 유속이 빠르다가 갑자기 넓은 공간을 만나면 유속이 느려지거든요. 이렇게 느려지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물이 퍼지는데 그 퍼져서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땅덩어리를 선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해비는 모래나 혹은 자갈 로 만들어진 그 해수욕장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석호는 이 퇴적물들이 바다로 넘어가다가 요 경계부, 요 아래로 넘어가기 전에 요 경계부의 정체 깊어지면서 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유속이 느려져서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그 정체되는 구간에 퇴적물들이 쌓이면 이렇게 바다와 이 연안을 막는 요런 호수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적물들에 의해 쌓여서 둘러싸여서 만들어지는 호수를 석호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경계로 만들어진 요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경계부를 사주라고 하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내용은 수능에도 나온 적이 없고 딱히 깊게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륙분, 대륙사면, 심해전은 다 얘기했죠. 이렇게 해양환경, 연안환경 이렇게 경계부에서 생기는 지형들이 있다. 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서 여기 호수가 형성이 됐죠? 여기는 해변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석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보면, 자,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퇴적 구조는 아까 점이층리라고 했죠? 점이층리. 그리고 이번에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연안에서는 해양 환경보다 산출되는 화석이 적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했는데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연안. 담수는 짜지 않은 물, 해수는 짠물이죠. 그 연안부에서는 해양 환경보다 산출되는 화석이 적다. 왜냐면 환경이 바뀌니까, 그죠? 생물들이 이 경계부에서 살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 경계부에서 생물들이 살 이유가 딱히 없으니까 화석도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대문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환경이 막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니까
이런 해양생물들이 둘 다 살기 힘들겠죠. 짜지 않은 물에 사는 해양생물과 짠 물에서 사는 해양생물이 둘 다 살기 힘든 구조니까 거기에서 화석이 잘 발견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거기 애들이 많이 안 사니까. 자, PPT는 여기까지고 학습지를 이어서 보면 학습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퇴적암과 뒤질 구조 파트에서 자, 퇴적암은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고화작용, 속성작용이라 돼 있는데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과정을 총칭한 게 속성작용이라고 했죠. 뭐 같은 말이니까 속성작용이라 해도 되고 고화작용이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다져지는 작용, 규결작용, 이 다져지는 작용 다른 말로 압축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PPT에서는 압축작용이라고 얘기 안 했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규결작용. 이렇게 두 가지 같은 말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극이라는 거는 공극의 의미는 퇴적물 입자사이의 틈, 공간 있죠? 그걸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공극이 감소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 앞에 그 PPT에서 얘기했던 셰일과 이암의 차이점도 넣어놨고요. 충리도 무엇인지 학습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암의 종류를 사이즈별로 분류해놨는데 이거는 그 수능 특강에 있는 분류 기준이기는 한데 우리는 크게 요 크기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나중에 수능 칠 때는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신이니까 요런 경계를 기준으로 사이즈가 나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성 퇴적물에 그 화산재는 얘기했죠. 화산재보다 더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화산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응애하면 된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거보다 사이즈가 큰 화산탄, 미처 녹지 못하고 알갱이가 통째로 이렇게 분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맞으면 죽겠죠? 머리에 통 맞으면.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좀 큰 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은 집게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설성 대적물이에요. 대적물이 아니고 태생성 대적암이에요. 그리고 하부에 내려가서 화학적 대적물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석회암, 셔트, 압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유기적 대적물도 석회암, 규조토, 셔트 또 얘기했습니다. 규진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흙을 규조토라고 하고요. 그 우리 왜 그 집에서 발 씻고 나올 때 그 규조토로 만들어진 매트가 있죠. 그거랑 똑같은 성분입니다. 자, 그리고 퇴적 구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가지가 주로 있고 요 네 가지를 구분 짓는 기준은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었느냐,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었느냐에 따라서 점유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어, 사막에서 형성되는 요 구조를 사구라고 하는데 요 사구 윗면을 타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연어 살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 구조를 사층리라고 한다 그랬죠. 사층리는 요거를 알 수 있고요. 물이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퇴적 구조로 알 수 있는 건 환경, 역전 여부입니다. 점유층리는 호수나 강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심해저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건열은 건조한 환경, 연어는 얕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얘가 뒤집어져 있으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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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이 네 가지는 역전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지질 구조. 지질 구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그거를 꼭 보시고 다음 수업에 오셔야지 이 지질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진도가 맞을 것 같아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